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5년 정도 되었고, 아이는 없어요.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가지지 않은 건 아닙니다. 요즘 흔히들 이야기하는 난이임이라고 하죠. 저도 남편도 둘 다 문제는 없는데 임신이 되지는 않았어요. 시험관은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아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는 합니다. 자연스럽게 생기면 생기는 거고, 아니면 우리 둘이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되지. 저는 그런 남편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쩌면 남편을 쉽게 놓지 못했던 이유가 그때의 그 고마움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은 제가 병원에 다녀와서 이번에도 임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울해하면 늘 저를 달래주고 자기는 저만 있으면 된다고 매번 위로해줬거든요. 시어머니의 닥달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게 늘 제 편이 되어줬고 말입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더 남편의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거지만요. 나는 당신 닮은 아이 꼭 가지고 싶단 말이야. 나도 당신 닮은 아이 가지고 싶지만 그건 우리의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응? 그 시기에 만약 남편이 아니었다면 저는 굉장히 많이 상처받고 우울해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남편 덕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직장 동료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동갑이었고 제가 남편의 사수였어요. 성민 씨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건 아닌데 사람이 참 성실해. 그래서 내가 잘 키워보고 싶은 후배야. 남자로서는 어때요? 어? 정말 말 그대로 훅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게 아닐까 했어요. 다짜고짜 그런 식으로 고백하는 직장 후배가 어딨냐고요. 당시에는 남편이 너무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한 번도 남자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게다가 저는 사내 연애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수많은 예시로 사내 연애에 좋지 못한 점을 많이 봐왔던지라 연애는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몇 번만 데이트해 주세요.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깔끔히 포기할게요. 남편의 그 말에 밖에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는 그 데이트라는 걸 몇 번 하게 되었고, 지금 제가 남편이라고 부르는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저는 남편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사내 연애를 했고,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을 맞이했어요. 어찌되었든 결혼까지 한 거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남편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연애하고 살아오는 내내 남편은 저에게 최고의 남자친구였고 최고의 남편이었습니다.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말이죠. 제가 진짜 남의 가정사라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보고도 못 본 척할 수는 없어서 양심에 찔려서 말하는 거예요. 네? 친하게 지냈던 직장 동료가 정말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이런 이야기하면 자신만 중간에서 곤란해질 수도 있고 또 남의 가정사라 함부로 입을 대기가 너무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면서 말입니다. 남편분이랑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 있잖아요. 영원 씨. 영원 씨. 그 사람은 남편의 바로 밑에서 일을 배우는 신입 사원이었어요. 예전에 저와 남편의 관계처럼 말이죠. 그 둘이 껴안고 있는 걸 봤는데 아무래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머리를 한 대 댕 하고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대체 껴안고 있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저는 그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아 일단 부정하는 마음으로 그 동료에게 되물었던 것 같아요. 뭐, 좋은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잘못 본 거 아니야? 저도 그래서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두 사람을 보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도 이런 이야기 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던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적어도 그 동료가 봤을 때는 확실한 이야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런 건 본인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지 않고서야 남에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 말입니다.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일단은 말해준 직장 동료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남편을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제 앞에서 받고 있지 않았고 야근이 굉장히 잦아졌더군요. 제가 알기로 남편의 부서는 현재 바쁜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았었거든요. 당신 요즘 야근이 잦네? 어? 아, 신입들 일 가르쳐주느라 업무 시간에 일을 제대로 못해서. 말만 들으면 그럴듯한 이유이긴 했지만 이미 저는 동료에게 둘이 수상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였고 남편이 너무 화들짝 놀라는 것도 본 이후였습니다. 그 순간에 바로 왜 그렇게 놀라냐고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여자로서 어떤 촉 같은 게 와서 그랬지 않나 싶어요. 본능적으로 더 이상 묻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슬픈 예감은 늘 그렇듯 맞아 떨어졌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왜요? 부인이 어딘가 눈치를 챈 것 같아. 정말요? 나를 떠보듯 자꾸 물어보는 질문들을 많이 해서 아무래도 의심을 하는 것 같거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조심할게요. 그래, 우리 오래 봐야지. 저희 사이는 변함없는 거죠? 당연하지.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본 겁니다. 정말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거예요. 그것도 아주 거하게 말이죠. 정말 그런 일을 하루아침에 겪을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믿었던 남편에게 하루아침에 배신당한 겁니다. 저는 집에서 그런 걸 정말 하나도 티를 낼 수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생각해보면 남편이 제 믿음을 저버린 이야기이긴 합니다. 어머니가 딱 2년만 같이 살면 분가시켜준다고 하셨어. 우리 딱 2년만 어머니랑 같이 살자. 마치 본인이 집을 해올 것처럼 이야기하다 나를 잡고 난 뒤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자식이 자기 하나뿐이고 그리고 어머니 평생 소원이 며느리와 함께 살아보는 거였다나 뭐라나요. 저도 참 바보같이 그 말에 홀라당 속아 넘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분명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니들 둘 다 밖에서 일하는데 집안일 같은 건 내가 하는 게 너도 편하지 않겠니? 라고 말이죠. 물론 제가 할 일을 시어머니에게 다 떠넘기는 그런 못된 며느리가 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도와주신다면 편하긴 하겠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참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걱정하긴 하셨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마냥 편하지는 않을 텐데. 나는 너 시집살이 하는 거 못 본다. 그 말에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일이 생기면 이 집을 나오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물론 그러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저는 일도 하면서 시집살이도 해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다른 시어머니들보다 훨씬 더 유난스럽고
못된 분이었고 말입니다. 애도 못 가지면서 너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니? 회사에서 일은 제대로 하니? 나는 그게 제일 신기하다. 일만 시키면 다행이었게요. 심심치 않게 저를 향한 폭언에 가까운 말들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왜 바보같이 참고 살았냐고요? 그건 다 남편 때문이었어요. 내가 잘할게.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이번에는 꼭 분가하겠다고 말씀드릴게. 남편이 저에게 진심으로 잘했고 저도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남편 하나만 믿고 의지하며 그 세월을 버틴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라니요. 그것도 한참 어린 신입사원과 말입니다. 정말이지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내 남편만은 그러지 않을 걸로 생각했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런 건 없는 건데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더 서럽고 기가 막혔던 건 그 남편의 바람이 저만 빼고 다들 눈치채고 있던 사실이더라고요. 원래 그런 이야기는 제일 먼저 눈치채고 소문이 돌고 그러잖아요. 그 두 사람만 빼고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자기도 아는 줄 알았지. 함부로 아는 척할 문제도 아니어서. 친하게 지내는 몇몇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이루 다 말하지 못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결혼하고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어머니에게 모진 시집살이를 당하며 살았어요. 그 모진 세월을 견딘 건 다 남편 때문이었고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제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것도 느끼고 있었고 말입니다. 나는 매일 밤 그렇게 슬퍼하고 우는 동안 바람을 피웠단 말이지. 저는 정말 착실하게 자료를 모았어요. 남편을 가만두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은 자료들을 가지고 어느 날 남편과 상간녀인 그 신입사원을 불러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저는 왜 부르셨어요? 두 사람은 굉장히 불안한 얼굴로 저를 따라 나왔어요. 그런 두 사람의 면전에 제가 여태 모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그리고 불륜의 정황 증거들을 던졌습니다. 그것들을 확인한 그 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여보. 그냥 회사에 바로 뿌려버릴까도 고민했는데 일단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나오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 모든 자료를 본 신입사원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이 회사도 어렵게 들어온 거예요. 그만둘 수도 없어요. 남편분과는 오늘 이후로 절대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울면서 제 바짓가랑이를 잡더군요. 집이 가난하다고 아빠 없이 컸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친절한 나이가 좀 있는 남자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나는 당신이랑 이혼 못해. 절대 못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울면서 비는 두 연놈들의 얼굴을 보며 정말 찢어 죽이고 싶다는 말이 절로 떠올랐지만 여기서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 둘을 용서해줬습니다. 어이가 없으시죠? 저도 돌이켜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남편을 한 번 더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쌓아온 남편과의 신뢰가 제 생각보다 두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의 그 말도 믿었어요. 설마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만나겠어? 그런 생각과 그래, 살다 보면 남자가 이런 실수쯤은 한 번쯤은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하는 실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건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용서를 해준 건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각서를 받았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위자료를 얼마를 주고 이혼하겠다는 내용과 6개월 안에 분가하겠다는 약속이 적힌 내용의 각서 말입니다. 그렇게 그 일은 일단락이 되는 듯 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이 일은 모르는 시어머니의 구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울컥울컥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여기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그전에는 그래도 남편 때문에 참기라도 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 같은 것들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 전과는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제 태도를 시어머니도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고 계셨고 말이죠. 너 어디 믿을 구석 생겼니? 또 왜 그러시는데요? 또? 너 지금 또라고 했니? 시어머니한테 그 말버릇이 뭐야? 너 대체 무슨 믿는 구석이 생겼길래 하루아침에 이렇게 태도가 변해? 어? 제 태도의 변화를 눈치채고 그런 저를 더 괘씸해하며 괴롭힘은 나날이 더 심해졌어요. 물론 제 눈치를 보는 남편이 중간에서 많이 말리긴 했습니다만 시어머니의 그 성질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어느 날이었어요. 제 친정어머니가 주기적으로 저희 집에 반찬을 해다 주셨거든요. 물론 제 입보다 시어머니 입에 들어가는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만해야도 된다고 꾸준히 엄마를 말렸지만 그래도 그런 수고라도 조금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신지 엄마는 반찬을 해주는 걸 멈추지 않으셨어요. 원래라면 제가 친정으로 가 엄마가 해준 반찬을 찾아왔어야 했던 시기에 회사 일이 너무 바빠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반찬을 직접 가지고 오신 날이었습니다. 그날 보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일을 보고 듣게 되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대체 너는 왜 이 모양이 꼴이야? 그날은 남편의 생일을 얼마 앞두지 않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주말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사실 정말 내키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그런데 마트에서 시어머니의 지인분과 마주친 거예요. 그 지인분도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러 왔는데 그 며느리가 아주 야무지게 장을 잘 보는 모습을 본 겁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가 더 좋은지 보는 그런 장보기 능력이 없기는 했거든요. 게다가 그 며느리가 만삭인 모습까지 봤으니 저희 시어머니로서는 모든 게 다 거슬리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장을 보는 내내,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저에게 소리를 질러댔거든요. 저는 이미 그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질려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그 모습을 친정엄마가 보게 된 겁니다. 정말 쓸모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장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임신해서 손주를 안겨주는 것도 아니고 너는 우리 집에 시집와서 대체 한 게 뭐니? 내가 맨날 비는 거 아니? 제발 새 며느리 좀 보게 해달라고. 도저히 못 참고 그러면 새 며느리 보시라고 남편한테 어린 새 여자 있다고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였어요. 사부인,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들려오는 그 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들은 그 말을 세상에서 제일 알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이 듣게 된 거니까 말입니다. 엄마. 뒤돌아보니 충격을 받은 얼굴에 엄마가 서 있었어요. 양손에 정성껏 쌓아온 반찬을 든 채 건들기만 해도 곧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선 말입니다. 지금 와서 다시 돌이켜봐도 엄마의 마음에 그런 비수를 꽂게 된 상황이 너무 원망스럽고 제가 잘못한 건 없지만 죄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엄마의 등장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뻔뻔하게 고개를 치켜들었어요. 그리고 엄마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 제가 뭐 틀린 말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틀린 말을 안 하신다니요. 일을 하는 애니까 장보고 그런 일은 서툴 수도 있고 임신은 병원에서 검사까지 다 해서 우리 애한테 문제가 없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 틀린 말인데 뭐가 틀린 말이 없으시다는 거죠?
아니, 병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여자 나이가 이 정도 먹은 거면 그건 여자 쪽 문제가 맞죠. 설사 그렇다고 한들 나이가 많은 게 죄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잘 사는데 사람을 바로 앞에 두고 어떻게 그런 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애미인 저한테 보였으면 최소한 죄송하다는 신용이라도 하시는 게 정상 아닌가요? 우리 집 바로 앞이었고 시어머니는 아는 주민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건지 시어머니는 더 이상 대꾸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당연히 미안하다는 사과나 그런 기색은 하나도 없었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엄마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정말 펑펑 우셨다고 하더군요. 아빠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그저 우리 딸 분가시켜주자는 말만 하면서 정말 펑펑 우셨다고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날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엄마가 불러서 나간 자리에서 통장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니들 둘 그 집에서 나와라. 그 소리에 놀라 열어본 통장을 보고 자동으로 눈물이 나왔어요. 그 돈은 저도 아는 돈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노후에 쓰시려고 모아둔 노후 자금이었어요. 그걸 지금 딸내미가 그런 취급을 당하는 걸 보고 너무 속상해서 단번에 내놓으신 거였어요. 저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왜 우리 부모님까지 그런 감정을 겪으시게 해야 하는 건지 말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못 받아. 니들 둘은 아무 문제 없지 않냐? 그 집에서만 나와도 지금보다는 훨씬 견딜만 할 거야.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안 되겠어. 당장 그 집에서 나와. 나도 돈 있어. 당장 모자란 돈에 포태라는 말이야. 두말하지 말고 받아. 엄마는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돈을 쓸 생각은 없었지만 말이죠. 가지고만 있다가 언젠가 돌려드려야지. 남편이 분가를 약속했으니 이건 그냥 들고만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물었어요. 우리 분가 대체 언제 할 거야? 그게... 남편의 그 미적지근한 반응에 인상이 절로 확 찌푸려졌어요. 반응이 그게 뭐야? 분가 언제 말씀드릴 거냐니까? 한참을 망설이듯 입을 실룩거리다가 남편이 꺼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최근에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1억을 넘으면 3억으로 만들어준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사기에 넘어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고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돈을 다 날렸다고 말이죠. 내가 모은 돈도 다 어머니 드렸어. 그 노인네가 울면서 비는데 그러면 어떡해. 어머니를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시어머니는 물론 남편도 수중에 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말입니다. 돈이 없는데 분가를 어떻게 해. 이거는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속이 너무 답답하고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지금 그 상황에서 분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긴 했어요. 돈이 있어야 집도 얻고 할 텐데 그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계속 못 살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당시에는 길게 생각하지 못하고 엄마에게 받은 돈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 엄마가 시어머니가 저에게 막말을 하는 걸 봤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불러서 가봤더니 분가를 하라고 돈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남편은 우선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한 걸 엄마가 들었다는 거에 놀랐고, 그리고 저희 친정에 그 정도의 돈이 있다는 사실에 2번 놀라는 것 같았어요. 너무 감사하긴 한데 이걸 받아도 되는진 모르겠네. 당연히 이 돈으로 집을 얻게 되면 그건 내 명이야.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휴, 장인어른 장모님 볼 낯이 없다. 내가 너무 고맙고 미안해. 그 돈은 절대 손대지 않으려 했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되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 그 돈에 손을 댈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이혼했다면 더 좋았을 테지만 말입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남편을 붙들고 있었는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후회만 남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당장 집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회사와 가깝고 최대한 시댁과는 먼 곳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며 시세를 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루는 퇴근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시더군요. 마치 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으로 말이죠. 애비한테 들었다. 저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되물었어요. 무슨 이야기를요? 너 돈 있다며? 그걸로 집 알아보러 다닌다며. 순간 그걸 왜 벌써 남편이 이야기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언젠가 이야기를 하긴 했어야겠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정확히는 제 돈은 아니고 저희 부모님 돈이지만요. 그러면 나도 같이 가자. 제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그래서 멍한 얼굴로 되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딜 같이 가요? 너는 왜 그렇게 한 번에 말을 못 알아듣니? 이 집 팔고 네가 살 그 집으로 나도 같이 가자는 말 아니니? 어머니가 왜요? 저는 분가하고 싶어서 집 알아보는 거고 애초에 저희 부모님이 돈을 주신 것도 그날 그걸 보고 어머니한테서 분가라고 주신 돈인데요. 제 말에 잠시 시어머니는 멈칫하긴 했지만 보란 듯 더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 이 시어머니를 빚더미에 앉혀놓고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야기니? 너희 천벌 받아. 그건 나중에 받을지 아닐지 보면 되고 저는 어머니랑 못 나가요. 그럴 거면 이 돈 그대로 저희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말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집과 악을 쓰셨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는 게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했어요. 그 고집과 막무가내로 난리치는 건 정말 못 당하겠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그렇게 쓰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들고 다시 친정에 갔어요. 그리고 그간의 사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편네가 보자 했더니 엄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안방으로 가서 무언가를 꺼내왔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앞장서라. 어떻게 하게? 딸 가진 죄인으로 혹시나 우리 딸한테 문제가 있어서 임신을 못하나 싶어 참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갈라서면 누가 또 언제 결혼하나 그런 마음에 내가 꾹 참고 모른 척 해줬더니 이 미친 여편네가. 저희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말 하나도 알 수 없었지만 엄마를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은 정말이지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알 수 없는 그 서류 뭉치를 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들이닥친 집에서 시어머니는 굉장히 태평한 얼굴로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그 모습에 엄마가 한 번 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는 건 몰라요? 갑자기 쳐들어와서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양심이 없어도 정도가 있지. 지금 이런 사고를 쳐놓고 며느리가 산 집에 얹혀 살겠다는 소리가 나와요? 엄마는 그런 이야기하고 시어머니 쪽을 향해 들고 온 서류 뭉텅이를 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영문을 모르는 얼굴로 그 뭉텅이를 주워들고는 금세 안색이 파리해졌어요. 그 얼굴을 보고 저도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어 그게 뭔지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기를 당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 당한 건 맞았는데 거의 공범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기를 친 그 사람과 원래는 한패로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배신당한 거였어요. 시어머니와 그 사기꾼 할아버지에게 당한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고 만약에 이 사실이 피해자들에게 알려지면 시어머니가 당할 꼴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어머니의 지인분 중 한 분도 피해를 볼 뻔하셨다더라고요. 그러다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되어 조사하던 중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의 사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얼마 전 찾아와서 다 말해줬다고 말입니다.
딸내미 그런 집안에 계속 둬도 되겠냐고. 자식 없는 게 천운이니까 빨리 이혼시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도 사위는 우리한테 잘하니까 지들끼리는 사이 좋으니까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어디서 지금 끝까지 우리 딸한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떨어진 서류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이성을 잃은 듯 보였어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나 신고하고 이혼이라도 시키겠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배짱이 아주 두둑해 보였어요.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오는 건지 추측도 되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그래, 이런 집에 더 이상 내 딸 못 둔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엄마는 정말 한참을 싸웠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짐을 싸라고 소리쳤고 저는 사실 이때다 싶었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진짜 나가겠다고 나설 줄 몰랐는지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군요. 네가 지금 여기 나가면 누구랑 다시 결혼해서 살 수 있다고 나가는 게냐? 주제 파악이 그렇게 안 돼? 혼자 살아도 이것보단 낫겠죠. 이런 집구석에서 사느니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우리 아들이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버려?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저를 한 대 칠 기세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내기로 마음먹은 이상 숨겨줄 필요도 없었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했는데 라고요? 아무것도 모르시면 그냥 말을 하지 마세요. 아이 뭐가? 우리 아들이 너한테 못한 게 뭐가 있냐? 우리 아들만큼 지 마누라 챙기고 위하는 남편이 또 어디 있다고? 그런 사람이 회사 신입사원이랑 바람이 나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도 엄마도 모두가 굳었습니다.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말이죠. 뭐 당연히 그럴 거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제가 남편을 향해 이런 말을 하게 된 날이 올 거라고는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디서 우리 아들을 모함해?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지 않니?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며 부정했지만 결국은 제가 보여준 불륜에 대한 자료와 남편이 쓴 각서로 이게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했어요. 신입사원이면 나이도 어릴 거 아니냐? 그러면 손주도 바로 들어서겠네. 그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엄마도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인간이긴 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리고 더 이상 대꾸를 하거나 말다툼할 의지조차 상실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랑 무슨 대화가 되어서 말을 주고받느냐 말입니다. 남편은 와서 빌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도 저와 이혼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여기서 그냥 순순히 물러나는 게 화가 나기도 했지만 뭘 더 어떡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화풀이를 해도 결국 저에게 나중에 돌아온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네가 더 행복하게 사는 수밖에 없어. 그게 최고의 복수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고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있던 시어머니 사기에 대한 증거 자료 같은 건 더 이상 엄마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그냥 더 이상 그 집안과 얽히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저는 이혼을 하고 잠시 휴직계를 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듣고 또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 보통인데 어떻게 회사에 소문이 난 건지 이미 파다하게 남편과 그 신입사원에 관한 이야기가 다 퍼졌고 제가 이혼을 하고 휴직한다고 하니 다들 저를 굉장히 불쌍하고 안쓰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유를 딱히 묻지도 않고 휴직계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그 뒷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앞서한 이야기들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배경을 설명한 것에 지나치 않아요. 남편과 그 신입사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했습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그 신입사원도 남편과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미 회사 내에 파다하게 소문이 나서 혼사길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편과 결혼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입니다. 친한 동료들이 결혼식을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가 그러지 말고 가서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보란 듯이 화려하게 했던데? 결혼식에만 어땠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꼭 봤어요? 그거 일부러 보라고 그러는 거야.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우리는 잘 살고 잘 먹고 한다고. 진짜 웃기지도 않아. 그래 봐야 불륜 남녀 주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다기보다는 의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론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는 돈이 없을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치스러운 결혼이라니? 그 신입사원의 집안이 부유한가 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떠올려 보니 입고 다니는 옷이나 가방 같은 것들도 꽤 고가의 물건들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혼이요? 그 신입사원이 자기 사기 결혼 당했다고 난리 친다던데? 그 이야기를 들은 건 남편이 상간녀와 재혼하고 채 몇 개월이 되지 않아 들은 거였어요. 이야기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 상간녀는 남편과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고 남편은 그 상간녀를 설득하기 위해 자기 집이 부자고 어머니가 엄청난 결혼식을 해주겠다고 했으며 이미 신혼집은 강남의 아파트를 구해놨다는 등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다더군요. 제가 아는 남편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몰라도 너무 몰랐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그게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남편의 집 사정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믿을 만하긴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해 보이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남편은 그 상간녀에게 사놓은 집에 전세 기간이 덜 차서 내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로 시간을 벌었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 사이에 아이라도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지 않을까 하는 멍청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집으로 빚쟁이들이 찾아온 겁니다. 저희 엄마가 굳이 터뜨리지 않아도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다 결국은 시어머니도 한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한바탕 난리가 났고 그러면서 그 상간녀가 남편의 집에 돈이 있기는커녕 빚만 잔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기 결혼이라며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것 같다고 말입니다. 회사는 그 이후로도 계속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와 그 상간녀에게 빌다가 결국은 안 될 것 같자 머리채를 잡았다는 이야기에서부터 그 상간녀는 결국에 회사를 스스로 그만뒀다는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는 소식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소하다는 생각이 안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그 소식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잘 지냈어? 왜 찾아왔어? 내가 진짜 어디 말할 곳이 없어서 그런데 너무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본인이 바람을 피워 이혼을 당한 남편이면서 전 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오는 그 낯짝 두꺼움은 대체 어느 정도인지 가늠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없어. 그리고 있어도 당신이랑 어머니한테는 안 빌려주지. 내가 진짜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나게 생겨서 그래. 이 추위에 거리에 나 앉아 죽을 수는 없잖아. 네 지금 부인한테 빌려달라고 해. 이혼 소송 중인데 어떻게 그러냐? 나는? 너 있었나 본데. 불륜하고 니네 엄마가 나한테 한 짓 때문에 나한테 이혼당한 거야. 혹시 잊었니? 그렇게 말을 해도 남편은 한참이나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설득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사람에게 나는 쉬운 사람이었구나. 그러니 그렇게 바람도 피운 거였고 이런 부탁도 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말입니다. 당연히 돈은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저를 더 찾아와서 사정했지만 절대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집이 넘어갔다는 소식과 함께 남편이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때 차라리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그런 상황이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쯤 저는 사기꾼 시어머니의 옥바라지를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남편에게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쉽게 이혼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제 성격상 말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휴직 기간을 마치고 회사로 다시 돌아갔어요. 남편은 다행히도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더군요. 조금 더 마주치기 힘든 부서로 말입니다. 그것 또한 일부러 배려해 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복직하고 한동안 저는 회사 사람들의 호기심이 어린 시선을 받아내야 했어요. 뒤에서 저를 향해 빨리 발을 빼서 다행이라는 둥, 성견 지명이 있었다는 둥,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생각할지 궁금하다는 둥, 별의별 말들을 다 해댔으니 말입니다. 남편은 아마 저보다 더한 시선과 말들을 들으며 회사에 다니고 있겠지만 절대 그만둘 수는 없었겠죠. 지금 와서 여기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회사로 옮기기도 불가능에 가까웠고 또 지금 본인의 처지를 생각하면 정말 한 푼 두 푼이 아쉬운 판이니 말입니다. 한 번은 새벽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저에게 전화를 한 게 아니라 그 상간녀에게 한 거더라고요. 아마 착각하고 잘못 누른 것 같았습니다. 나영아. 상간녀의 이름을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고 나랑 같이 살면 안 되겠니? 나 정말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를 못 잊겠어.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일을 벌인 걸로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나 너무 괴로워. 굉장히 꼴값이라고 생각하고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웃긴 일이 그 다음날에 일어났어요. 민정아. 이번에는 술에 취해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걸로 봐서는 착각을 하지 않은 게 분명하긴 했어요. 왜? 한 번만 용서해주고 나랑 같이 살면 안 되겠니? 나 정말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를 못 잊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너만한 여자가 없다. 나 너무 괴로워. 그 상간녀에게 했던 그 멘트 그대로 저에게 똑같이 하더군요. 화가 났다기보다 어이가 없고 웃겼어요. 술에 취해 저와 그 상간녀에게 번갈아가며 그런 전화를 한 겁니다. 누구 하나 걸려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너 어제 이 말 그대로 그 여자한테 했잖아. 아니, 그걸 어떻게... 너 나한테 전화해서 그 여자인 줄 알고 어제 똑같이 말했어.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쪽팔렸는지 전화를 바로 끊더군요. 그리고는 술을 마시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본인도 뭐 많이 부끄럽긴 했겠죠. 그로부터 또 얼마가 지나지 않아 회사에 어떤 남자 하나가 남편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남편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말이죠. 알고 봤더니 남편은 또 여자를 하나 만났는데 그 여자가 유부녀였다고 하더군요. 그 유부녀에게 돈을 빌렸고 그 사실이 상대방 남편 귀에 흘러들어가 회사를 찾아온 거라고 말입니다. 회사도 그쯤 되니 더 이상 남편을 회사에 둘 수 없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아무리 낯짝이 두꺼워도 그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있고서 회사를 계속 다닐 수도 없긴 했고 말이죠. 나중에 듣기로는 남편은 작은 회사에 취직해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깜빵에서 얼마 살지 않고 출소를 해 그 작은 원룸에서
둘이서 함께 살면서 생활하는 중이라고 말입니다. 연애할 때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성실했고 그런 그 모습이 완전히 거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람은 다면적인 거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는 거겠지 하고 넘기기로 했어요. 제가 완전히 그 사람에게 다 속아서 결혼을 하고 그 세월을 살았던 거면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할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에게서 한번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이다. 네, 그러네요. 너는 아주 잘 지내는 것 같구나. 내 새끼는 다 죽어가는데. 그 말에 약간 헛웃음이 나오기는 했어요. 제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머니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자신이 잘못한 만큼 벌 받은 거죠. 여자란 착오로 남편이 무슨 잘못을 해도 다 품어주고 용서해줘야 하는 건데. 그런 며느리 다시 구하세요. 저는 그럴 생각 없으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를 잠시 노려봤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말했어요. 너도 아쉬운 게 많을 텐데 다시 재결합하거라. 저는 순간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나 싶었어요. 그 지경이 되어놓고도 저에게 아쉬운 게 많을 터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가 아쉬운 게 많아요? 빨리 탈출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중인데. 괜히 마음에도 없는 자존심 내세운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가 나이가 몇이니? 인제 와서 시집을 새로 갈 수 있니? 그렇다고 임신을 할 수가 있니? 너 생각 잘해라. 너 데리고 살아줄 남자 우리 아들밖에 없어.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다 실패한 삶이라는 그 구시대적인 생각은 어른들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하는 거긴 하지만 시어머니는 심한 편에 속하긴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그 고생길 훤한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혼자라도 지금이 더 좋아요. 누굴 부려먹으려고 지금 결혼하든 안 하든 그건 제가 알아서 결정할 거고 설사하는 날이 오더라도 그게 그 사람은 절대 아닐 겁니다. 상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한데 무슨 다시 합치라는 그런 무서운 말을 하세요? 아니 요즘 것들은 이렇게 주제를 모르고 다들 그저 본인이 잘나서는 이래서 요즘 여자들이 안 된다는 말들을 하는 거야. 하여튼 인연이나 전연이나 제대로 된 년이 없어. 알고 봤더니 남편뿐 아니라 시어머니도 저와 그 상간녀를 번갈아 찾아다니며 다시 남편과 합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 본인도 답답하긴 했겠죠. 남편은 더 작은 회사로 가서 본인 혼자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어졌는데 그 작은 원룸에서 늙어가는 자신을 보살펴줄 사람 하나 없는 게 말입니다. 그 나이에 다시 뭐든 밥벌이하게 생겼으니 그것만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아서 전 며느리들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저나 그 상간녀는 그런 멍청한 선택을 하지 않았고 말입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을 더 찾아왔다가 저에게 거절당하고 쌍욕을 하고 돌아가는 것을 반복했어요. 절대 제가 다시 합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건지 그러고 나서 한동안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엄마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전에 너네 전 시어머니 사기꾼이라는 거 알려준 엄마 친구 있잖니? 그 사람이 그러는데 너네 전 시어머니 지금 식당에서 일한다더구나. 그리고 결국은 본이 밥벌이를 하러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 나이에 먹고 살기 위해 식당 일을 하러 나간 겁니다. 평생 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이 방구석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시키기만 했던 양반이 말이죠. 시어머니에게는 결혼하든 말든 그건 제 결정이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저는 다시 결혼할 생각이 없기는 해요. 누군가와 맞춰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힘든 일임을 많이 깨닫기도 했고 그 깨닫는 과정에서 많이 지친 탓인 것도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런 저의 마음을 아시는 건지 그런 이야기는 일절 꺼내시지 않고 말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사건들을 겪어냈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의 불륜만으로도 굉장한 일인데 거기에 시어머니의 사기에 전 남편의 재혼 후 일들까지 말입니다. 누군가는 팔자가 세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냥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팔자가 세서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건 스스로를 탓하는 것 같잖아요. 정작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평생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후회하며 과거를 그리워하겠죠. 그리고 그 과거 속에는 제가 있을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그만한 복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떠올리며 지난 날을 후회하는 건 말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길게 이야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 속이 시원해져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결혼 5주년이 된 30살 주부입니다. 네, 일찍 결혼했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했죠. 대학원을 진학해야 하나 취업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한창 하고 있던 때에 처음 만났죠. 그때 저는 학교 근처의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친한 선배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유치원 아이들을 위주로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인 취미반 수업을 하던 동기가 잠수를 타는 바람에 시쳇말로 땜빵 수업을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정말 딱 하루만 도와주면 동기를 잡아오던 다른 선생님을 구하던 하겠다는 선배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들어갔었어요. 아이들은 놀아주면서 그림을 그려야 했었는데 성인반은 확실하게 다르더라고요. 뭔가 서로 간에 어색한 분위기가 돌면서도 조용조용 자신의 할 일만 하는 것이 저한테 오히려 잘 맞았죠. 남편도 수강생 중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첫인상은 그렇게 선명하게 남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하고 신중하구나 싶은 정도였죠. 선을 하나 긋는데도 엄청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려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많이 망설이다가 손을 움직이시더라고요. 뭔가 뚝딱이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하여튼 그렇게 취미반 수업을 마치고 나서 얼마 뒤 선배가 취미반 수업의 피드백이 상당히 좋았다고 수강생들이 저와 수업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무슨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물었죠. 선배도 그게 의아하지만 그래도 수강생들에게 반응도 좋으니 차라리 유치부 말고 취미반을 해보는 것을 추천해 주었어요. 저는 오히려 제 시간을 쓰기가 훨씬 좋겠다 싶어서 바로 알겠다고 했죠. 그 뒤로 몇 달 동안 제가 학원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미술 선생님과 수강생으로 만나게 되었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일이 예상보다는 즐거웠어요. 해볼만 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이 일을 직업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점에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죠. 그러다가 운이 좋았는지 규모 있는 기업에 인턴 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 나름 우등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장에 오니 부족한 것 투성이었어요. 매일매일 배울 것들이 넘쳐났죠.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뭔가 성취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현장을 알아갈 때 남편을 다시 만났어요. 학원 밖에서 만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는데 같은 식당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카운터석에 앉아 있었는데 남편이 그 옆자리에 앉았죠.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너무 뜻밖의 자리에서 만난 저희 둘은 곧 서로의 회사가 근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회사 일은 할만한가부터 시작해서 짧은 점심시간 동안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그 뒤로도 다른 가게에서 점심시간에 몇 번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무슨 로코물 한 장면 같다고 놀리는데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인연이라는 걸까? 이 사람이 나한테 운명이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나중에 알았는데 남편 역시 우연히 자꾸 겹쳐지니까 이건 하늘의 뜻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데이트 신청을 하기까지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고 했어요. 저희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싶은데 남편은 엄청나게 갈등을 했다고 해요. 몇 살 차이가 나길래 그러냐고요? 뭐 띠동갑까진 아니고 10살? 놀라셨나요? 저도 사실은
처음엔 남편 나이를 듣고 놀라긴 했어요. 워낙 동안이라 전혀 그렇게 보이질 않았거든요. 하여튼 남편이 자꾸만 머뭇거리면서 뜸을 들이는 동안 제가 먼저 데이트를 신청했어요.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저녁 먹고 영화를 같이 보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렇게 몇 번 더 데이트를 하면서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은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사귀어보자는 소리도 제가 먼저 했답니다. 남편이 나중에 살짝 고백을 했는데 저의 이런 박력 넘치는 모습에 완전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가 박력 있는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제가 정식으로 졸업하고 취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이남일녀의 장남인 반면에 저는 외동이라 첫인사를 드리는 날 긴장을 좀 많이 했어요. 시누이와 시동생으로 만나야 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죠. 시누이는 늦둥이라 저랑 동갑이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결혼한 선배들이 시가 붙으면 다 어렵고 조심스럽다고 이야기하던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앞이 깜깜했죠. 시부모님께서는 생각보다 어린 제 나이에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어요. 특히 시누이는 남편에게 도둑놈이라고 놀리기까지 했었죠. 제가 먼저 사귀자고 했다는 소리에서는 도대체 저런 아저씨가 뭐가 좋은 거냐고 고개를 전례 흔들기까지 했답니다. 시동생의 반응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남편과 쌍둥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닮았는데 성격은 완전 반대더라고요. 시누이 표현을 빌리자면 딱딱한 원칙주의자를 사람으로 만들면 딱 시동생이 나올 거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부터 불편하겠지만 호칭은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꼬박꼬박 존대를 하더라고요. 말을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못을 박더라고요. 나이는 어리셔도 형수님은 형수님이죠. 이런 부분에서 무너지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시부모님께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면서 적응했음 하셨고요. 개인적으로 처음엔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이도 7살이나 어린 형수에게 그렇게 하면 힘들 텐데도 전혀 그런 것 없이 대해줘서 고맙기도 했고요. 반면 시누이와는 친구처럼 지냈어요. 취향도 잘 맞았고 무엇보다도 최애가 같아서 그 이야기로 불타오르면 밤을 잊을 정도였죠. 짓궂은 장난을 좀 치는 일도 있었는데 시동생께 한번 걸려서 된통 잔소리를 듣고 나서는 둘 다 조심하고 있답니다. 남편 역시 아무리 그래도 서로 맘먹고 드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서로에게 넘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했죠. 저희 이런 모습에 시어머니께서는 딸내미 둘이서 사고치고 혼나는 것 같다고 박장대소하셨어요. 하여튼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나름 무난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답니다. 결혼과 비슷한 시기에 저는 인턴으로 다니던 곳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어요. 정말 일도 사랑도 순탄대로를 걷고 있었죠. 그런 생활에 변화가 온 것은 제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면서였어요.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권했지만 과연 쌍둥이를 집에 두고 내가 직장인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디자인 계열이다 보니 시간을 유동적으로 쓰는 일이 많았거든요. 특히 해외 미팅권도 자주 있어서 땡치고 퇴근하면 아이들과 온전하게 보낼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일을 그만두고 온전히 육아에만 신경을 쓰게 되었답니다. 직장 일이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육아는 또 다른 전쟁이더군요. 거기다 쌍둥이다 보니 손이 2배, 아니 4배는 더 가더라고요. 하나 신경 쓰는 사이에 다른 하나가 사고를 치는 것은 기본이요. 한쪽이 울기 시작하며 약속했다는 듯이 함께 터지는데 하루가 엄청 길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나마 혼자서 힘들다고 시어머님이나 시누이가 종종 도와주기도 해서 독박 육아라고 해도 독박이 아닌 날들도 많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웃을 일이 더 많아서 이대로 지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정말 평온한 날들이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제 생활에 큰 변수가 등장한 것은 2년 전부터예요. 혼자를 고집하던 시동생이 드디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대학을 같이 다녔다는데 동기 모임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집으로 인사 왔는데 저를 보고 엄청 놀란 표정을 짓던 게 아직도 생각나네요. 손 윗사람이 너무 어려서 그랬겠죠? 거기다 제가 한동안 하기도 하고요.
시동생이 형수님이라고 소개하는데 헛하는 반응을 보여 오히려 저 역시도 당황스러웠답니다. 저보다 5살이 많았는데 에너지가 엄청나더라고요. 왜 처음 인사 오는 자리에서는 조심스럽다던가 약간의 내숭 떠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어머님께도 저에게도 그리고 시누이에게도 거침없이 다가왔죠. 개인적으로 사람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는 편이라 솔직히 불편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어머, 형님, 빨리 친해지면 좋잖아요. 앞으로 계속 볼 사이인데. 동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 페이스를 따라가기가 벅찼죠. 그래도 이해는 되었어요. 가족 구성원으로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이니까 저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저도 동서와 무난하게 지내기 위해서 불편한 마음보다는 그 텐션을 따라가려고 애를 썼답니다. 어머님은 애쓰지 않아도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활기차고 좋은 사람 같아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착각이더라고요. 놀라운 게 결혼을 하고 나니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우선 제일 먼저 놀란 것이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저더러 말을 편하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형님이긴 해도 나이 차이가 있는데 말 편하게 하면 좋잖아? 저는 깜짝 놀랐죠. 시댁 어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신 편이니 편하게 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어요. 특히 서방님이 질색하시는 일이니 어른들 앞에서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도 했죠. 하지만 동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좋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요. 저는 이 정도가 좋아요. 그냥 서로 존칭 쓰면서 동서라고 저도 말을 놓진 않을게요. 우리 선은 넘지 말기로 해요. 동서는 나이도 어리면서 꼰대 기질이 있냐고 물었어요. 순간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꼰대라니. 호칭 문제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왜 꼰대지? 존중해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꼰대 소리 들을 만한 일인가 싶기도 했고요. 저는 서운함이 들었지만 꾹 눌러 참았어요. 어른들 듣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만 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은 제게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존칭을 써주었어요. 저도 포기했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가족들 없이 둘만 남으면 말이 확 짧아지더라고요. 왜 애교 섞인 말투로 반말을 하는 일은 종종 있잖아요. 제가 미술학원에서 알바를 할 때 방학 때만 고딩들 수업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애들이 제가 뭐라고 하면 콧소리 내면서 반응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기분 나쁘기보다는 그냥 어이없는 웃음만 나오게 하는 그런 말투였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내가 너희들 친구야? 라고 하면서 지적했고요. 그런데 그런 말투와는 전혀 달랐어요. 뭔가 삐딱하다고나 할까? 딱 사람 기분 나쁠 만한 어투로 말이죠.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아니면 실수를 했나? 그런데 곧 그 어느 쪽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몇 번 지적하기도 했는데 듣는 사람도 없는데 뭐 어떠냐는 식으로 나와서 할 말도 없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정확하게 바로잡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돼요. 말이 짧아지기 시작하자 다음으론 행동이었어요. 사람을 아래로 본다고 해야 할까요? 자신이 마치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을 했죠. 저한테 요구하는 것도 그만큼 늘어났고요. 회사 일에 바쁘다는 말은 늘 달고 살았어요.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다 함께 식사를 했는데 가게 예약을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꼭 자기 차례가 되면 전화가 와서는 일이 바빠서 그러는데 형님이 가게 좀 알아봐. 집에서 놀잖아. 이렇게 말하고 끊어버렸죠. 집에서 논다니 도대체 나를 뭐로 보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은 하나도 없는 것이 화가 났죠. 어머님 생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을 받는데 갑자기 동서가 돈을 줄 테니 자기 것도 사달라고 했죠. 저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고 정해지면 그걸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내가 형님처럼 한가한 줄 알아? 그런 거 보면서 시간을 보내게. 그냥 적당히 알아봐. 무슨 아랫사람 부리듯이 말을 하는 것이 점점 더 심해졌죠. 그럴 거면 알아서 하랬더니 빈손으로 와서는 제가 준비한 것을 함께한 것처럼 굴더라고요.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함께하면 부담도 줄고 좋지 않냐면서 돈을 내밀었죠. 물론 저는 절대 받지 않았고요. 부려먹는다는 말이 어울릴진 모르겠지만 동서가 제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서방님 대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였죠.
저는 쌍둥이들 때문에 퇴사를 했었지만 동서는 허니문 베이비를 낳고 나서 100일도 되지 않아 다시 출근을 했어요. 아이를 시댁에 맡기거나 제게 맡기고 말이죠. 시부모님 나이도 있으신데 어디 아이 보는 것이 쉽나요? 결국은 제가 전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시동생은 그런 부분에 항상 미안해했지만 동서는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애가 열이 조금이라도 올랐다 싶으면 아주 저를 쥐잡듯이 했죠. 집에서 하는 거라고는 애 보는 것밖에 없으면서 어떻게 받기에 애가 아프냐고 속된 말로 온갖 지랄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화가 나면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잘못을 했기에 나에게 이렇게 대하나 싶어서 말이죠. 홧김에 그럼 맡기지 말고 동서가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이제는 어린이집을 알아와서는 저더러 하원 시간 맞춰서 잠깐만 봐달라고 하더군요. 전 남편에게 왜 내가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속상하다고 했지만 남편은 어린이집이 같은 단지 안에 있는 곳이라 그런 부탁을 한다고 하면서 한 번만 참고 넘어가면 안 되겠냐고 했죠. 아마 남편 성격에 저한테 퍼부었던 말들을 알게 된다면 저런 말은 안 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데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얼버무렸죠. 물론 저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고 싶었지만 고자질하는 기분이 들어서 말을 안 했거든요. 주변에서는 왜 미련하게 입을 다물고 있냐고 저도 시도를 안 해본 것은 아니에요. 막상 말을 하려고 하니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괜히 내가 분란을 조장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힘든 일도 아닌데 내가 좀 참아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는 우리 쌍둥이들 어린이집 하원 시간 그리고 서방님네 아기 하원 시간을 체크하면서 독박 육아를 이어갔죠. 제 마음속에 섭섭함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을 때 큰일이 터졌어요. 동서도 서방님도 출장으로 집을 비워서 어쩔 수 없이 애를 우리 집에 두고 간 날이 있었죠. 남편은 야근이라고 늦는다고 연락이 왔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기가 열이 막 오르기 시작하면서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거기다 저녁에 먹었던 분유까지 다 개워내기까지 하더라고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죠. 저는 급한 마음에 동서가 맡기고 간 차키와 아기를 챙겨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쌍둥이들은 벌써 잠든 상태라 아이들만 집에 두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급하게 시댁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했더니 시누이가 바로 쌍둥이를 보러 오겠다고 하기에 안심하고 출발할 수 있었답니다. 집 근처에는 응급실이 없어서 꽤 멀리까지 나가야 했어요.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속도를 냈죠. 그렇게 20분 운전을 해서 응급실에 겨우 도착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큰 병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열이 좀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문제가 있진 않다고요. 2, 3일은 병원에 입원해서 경과를 보자고 하시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동서와 서방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서방님이 바로 병원으로 달려와서는 입원 수속을 마쳤어요. 동서는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연락이 왔고요. 입원하고 얼마 후 정말 열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한숨 돌리는구나 했죠.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했던 동서도 아침이 되니 병원에 도착했어요. 형님, 도대체 뭘 먹이셨기에 애가 열이 그렇게 올랐어요. 저는 오자마자 빽 하고 소리를 지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서방님 눈치를 보더니 이를 악물고 묻더라고요. 순간 다른 사람들 앞에선 저렇게 천사인 척하면서 가증스럽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저는 의사가 해준 말을 그대로 전달했죠. 동서는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혀를 차며 저를 노려보았어요. 아이가 아파서 놀란 것은 알겠는데 야밤에 응급실을 달려온 사람한테 하는 태도가 맞는가 싶었어요. 하지만 저도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라 더 이상 대꾸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어요. 갑자기 동서가 집으로 찾아왔죠. 그것도 대낮에 말이죠. 한창 직장에서 있을 사람이 무슨 일인가 의문이 들었어요. 막 아이들을 재운 상태라 조용히 들어오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었는데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고 다짜고짜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종이 한 장을 집어 던지더군요. 미쳤어? 과속?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확인을 했더니 과속과태료 용지였어요. 날짜를 보니 병원으로 달려간 그날이더군요. 저는 아이가 아파서 급하게 가느라 그랬다고 과속카메라에 잡힌 줄도 몰랐다고 했죠. 동서에게 설명을 하면서도 이런 대꾸를 하는 제 자신에게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불쾌감을 그대로 드러냈죠. 그런데 동서, 이게 미쳤다는 소리 들을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이건 무슨 경우예요? 제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동서는 뭐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더니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말이죠.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답니다. 저는 그렇게 과태료 내는 게 아까우면 내가 낼 테니 두고 가라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동서가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철썩하고 큰 소리가 울렸죠. 들어오면서 지르는 소리에 아이들이 깬 것인지 안방에서는 인기척이 들리고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아이들이 나올 것 같았죠. 저는 커지려는 소리를 겨우 눌러가며 외쳤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 것이 지금 뭘 잘했다고 따박따박. 내가 지금 그깟 돈이 아까워서 이래? 할 줄 아는 거라곤 살림살이 애 잠깐 보는 것이 다인 주제. 남의 차 몰고 나갔으면 신경을 써야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남의 것을 빌려갔으면 명심해야 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어떻게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 보고 운전을 해?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솔직히 당시 기분으로는 맞았던 것보다 저에게 쏟아지는 거친 말에 더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자 더 기고만장해진 동서는 형님이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주제도 모르고 남의 것을 가지고 지랄을 한다고 더 심하게 말을 내뱉었어요. 저는 맞은 뺨만 부여잡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무슨 일이냐고 칭얼거리면 방에서 나오더군요. 엄마를 부르며 저한테 와서 안기는데 눈물이 터질 것 같았죠. 동서는 아이들을 보면서 낮은 소리로 시끄러운 애새끼 지엄이랑 똑같네 라고 하더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고는 나가버렸어요. 아이들은 자신들을 노려보는 작은 엄마의 존재에 놀랐는지 더 세게 제게 매달렸어요. 저는 아이들을 겨우 달래서 방에 눕히고는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손자국이 보일 정도더라고요. 뺨을 맞을 때 따끔했었는데 아무래도 반지에 걸렸는지 피부에 생채기도 났고요. 저는 더 이상은 참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정신병자도 아니고 동서가 말도 안 되는 일로 트집을 잡는 것에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 않았죠. 무엇보다 자기가 얼마나 잘났기에 그렇게 나오나 궁금하기도 했고요. 저는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동서에게 되갚아 주어야 할지 고민 또 고민을 했어요. 똑같이 한 대 때려줄까 싶은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주먹에 주먹으로 갚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았죠. 있었던 그대로를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평소 어른들 앞에서는 저한테 깍듯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어른들이 쉽게 제 말을 믿어주실지가 미지수였죠. 만약 일이 잘 풀려서 제 말을 믿어주시고 동서를 꾸짖는다고 하셔도 이렇게 끝을 낸다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았다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순간 동서가 그렇게 자기는 바쁘게 일한다고 큰소리치는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와 동시에 저와 비슷한 계열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났죠. 저는 일적인 부분이든 가족적인 부분이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서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숱한 순간들을 참아온 것은 오로지 하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라는 생각이 컸거든요. 친구들이 어떻게 참고 있냐고 바보냐고 할 때도 우리 집처럼 손윗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쉽지 않다고 이야기도 했고요. 그런데 뺨까지 맞고 나니까 내가 왜 참아줘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것도 내 집에서 우리 애들이 못 봐서 다행이지 그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온몸에 털이 쭈뼛쭈뼛 서는 기분이 들었죠. 저는 우선 남편이 오자마자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말했어요. 그동안 남편에게 하지 못했던 말까지 모두 다 해버렸죠. 역시나 남편도 처음에는 믿지 않더군요. 평소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그리고는 진짜냐고 몇 번이나 저에게 되물었죠. 예상했던 그대로의 반응이었죠. 제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자 남편은 제 이야기를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부어있는 얼굴까지 들이밀며 그럼 내가 혼자서 이렇게 했겠느냐고 했더니 한숨을 쉬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때 아이들이 잠투정을 하면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오늘 낮에 작은 엄마가 왔는데 화만 내고 가더라고 했죠. 남편은 그제야 제 말이 진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더군요. 아이를 재우고 나오자 남편은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어요. 제게 바로 서방님네로 가자고 일어나라고 했죠. 저는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말려보았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난 남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되니? 제정신 박힌 인간이면 그런 짓을 어떻게 해? 나이가 많던 적던 손윗 사람이고 그렇다면 그만큼의 대접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너도 그래. 넌 그동안 왜 말을 안 하고 혼자 그러고 있었어? 부모님한테 말을 못하면 적어도 나한테는 했어야지. 그동안 왜 참아? 네가 왜? 네가 이렇게 참고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본 적은 있니? 저는 아이들 잠들었는데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고삐가 풀린 남편을 맡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평소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이라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낯설었어요. 연애할 때도 이렇게 싸워본 적은 없었고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큰 소리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싸늘한 얼굴로 말하는데 제가 모르는 얼굴이라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나서버리면 앞으로 더 심하게 나올 것 같다고 했죠. 무엇보다도 복수를 하지 않고서는 이 답답함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남편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쉼호흡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죠. 뒷감당은 다 자기가 할 테니 걱정 말라는 말을 하는데 든든한 내 편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저는 제일 먼저 동서에게 앞으로 아이를 봐줄 수 없다고 톡을 남겼어요.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낮에 일은 기억도 못하는지 전화를 받자마자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저는 일을 다시 하기로 해서 아이를 볼 시간이 없다고 했죠. 동서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일은 무슨? 알바라도 하려고? 받아주는 곳은 있고 형님이 뭘 할 수 있는데? 밖에 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애나 키우고 주는 돈이나 받았어. 이번 달부터 우리 애 봐주는 돈은 내가 2배로 줄게. 괜히 돈 더 받고 싶어서 수 쓰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욕을 삼키며 아이는 봐줄 수 없다고 다시 말했어요. 동서는 전혀 듣고 있지 않았죠. 저더러 2배가 부족하지 않을 텐데 돈 욕심이 왜 그렇게 많냐고 헛소리까지 하더군요. 괜히 나대지 말고 제 시간에 애나 똑바로 챙기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다시 동서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분명 아이를 봐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말이죠. 당연히 답은 없었답니다. 다음날 저는 동서에게 이야기한 대로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았어요. 그 시간에 함께 회사를 다니다가 독립한 지인을 만났죠. 사실 그전부터 선배들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거든요. 아이들도 어린이집 다닐 정도로 컸으면 다시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쌍둥이라 손이 많이 간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지인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만나자마자 제게 재택이라도 좋으니 일을 함께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다고 하면서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만족스러운 이야기가 끝나고 밥을 먹는데 동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바로 끊어버렸죠. 시계를 보니 아이 하원 시간이더라고요. 그 뒤로도 제 폰은 불난 것처럼 시끄럽게 울려댔어요. 몇 번이나 전화를 끊었죠. 그랬더니 어디냐고,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왜 애는 데리러 가지 않았느냐고 톡이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모든 내용을 일십했어요. 지인은 그냥 그렇게 끊어도 되는 것이냐며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저는 별일 아니라고 하면서 첫 출근 날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죠. 식사를 마치고 커피까지 마신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잠잠했던 전화가 다시금 울리더군요. 저는 느긋하게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김없이 야로 시작했죠.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어디야 지금? 애는 어쩌고 이제 전화를 받아? 동서, 말 조심해. 내가 손윗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어제 말했지. 나 일 시작한다고. 저도 더 이상은 존칭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도 똑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싶었는데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동서는 저희 말 조심하라는 말이 더 자극이 되었는지 누구더러 조심하냐고 하냐면서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까 궁금해지기도 했죠. 저는 어제 이야기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서 앞으로도 자기 애는 직접 챙기라고 했답니다. 그게 힘들면 정식 베이비시터를 채용하던가 하라고 말이죠. 동서는 자기한테 그렇게 행동하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고 오히려 겁을 주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죠. 무슨 양아치들이 꼬마들 겁주는 멘트도 아니고 말이에요.
저는 침착하게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사전에 다 이야기를 한 부분을 가지고 혼자서 열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죠. 동서는 마지막까지도 저한테 입에 담기 힘든 욕들을 퍼붓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두고 보자고 분명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하더군요. 두고 보자는 말도 후회하게 해줄 거라는 말도 다 제가 동서에게 해주고 싶었는데 선수를 빼앗겼구나 싶었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디자인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시댁에도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잘 생각했다고 하시면서 혹시나 아이들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셨죠. 남편과 쌍둥이들도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저를 많이 도와주었고요. 제 목표는 빨리 자리를 잡아서 동서가 저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매번 일로 바쁘다고 하면서 저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던 것도 기분이 나빴지만 일 핑계로 이것저것 제게 떠넘기는 것을 본인도 당해봤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런 도끼 덕분에 선배는 제 결과물에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면서 여러 디자인 출품에 제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은 것만큼 뿌듯한 일은 없잖아요.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갔죠. 저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동서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바쁘다며 상대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점점 동서의 연락이 뜸해지더군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선배가 잔뜩 흥분한 상태로 전화가 왔어요. 꽤 규모가 있는 디자인 일을 따냈다고 말이죠. 제가 준비했던 PPT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다고 꼭 저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 한다고 말이에요. 선배는 특히 가장 강력한 회사를 밀어내고 규모도 작은 우리가 따낸 것은 다 저 덕분이라고 엄청 공치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밀어냈다고 하는 회사가 엄청 귀에 익은 거예요. 선배에게 다시 정확하게 물어봤더니 최근 들어서 줄곧 우리에게 일을 빼앗기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서 회사 이름을 말해주었죠. 저는 회사명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네, 동서가 일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동서가 하는 일이 저랑 비슷하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의도치 않게 동서의 뒤통수를 치고 있던 것이었어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죠. 얼마 뒤 시아버님 생신을 맞이해 시댁에서 가족 모임을 가지기로 했어요. 저는 동서에게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할까? 그 생각만으로 약간 설레기까지 했죠. 남편도 그런 저를 보면서 지원 사격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가족 모임에 가기 이틀 전 오랜만에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왜 연락이 왔는지 빤히 보였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카톡으로 아버님 생신 선물 준비하라는 톡이 왔어요. 저는 이미 저번 주에 방문해서 전해드렸다고 답했죠. 동서는 자기한테 말도 없이 무슨 짓이냐고 난리가 났어요. 왜 동서에게 말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죠. 남편과 내가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는데도 동서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 했어요. 동서는 뭘 잘못 먹었기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느냐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저는 정신과는 네가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죠. 이렇게 날뛰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음껏 해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동서는 한층 더 냉랭하게 굴었어요. 저에게는 말도 붙이지 않더군요. 누가 봐도 너한테 화났다. 딱 그 얼굴을 하고 있었죠. 오히려 그런 점이 저는 더 편했답니다. 시누이가 살짝 오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둘 사이 냉전 중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서로 감정 상할 일이 좀 있었다고 했죠. 시누이는 안 봐도 뻔하다고 하면서 동서가 저를 괴롭힌 것이 아니냐고 하더니 주먹을 불끈 쥐고는 꼭 이겨서 돌아오라고 응원했어요. 동서와 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면서 제 편을 들어주면서 으쌰으쌰를 외쳐주는 것이 고맙더라고요. 저는 대답 대신 빙그레 웃기만 했죠. 평소와 같은 분위기로 식사 시간은 흘러갔어요. 물론 저와 동서 사이에 어색한 기운을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분은 없었죠. 시아버님께서는 쌍둥이의 직장까지 견딜만 하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최근 재택근무 시간이 많고 남편이 도와주어서 수월하게 하고 있다고 했죠. 회사에서 아이들 케어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준다고도 했죠. 제가 재택근무를 한다고 했더니 동서가 고개를 저쪽으로 휙 돌리더군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만 보던 이글이글 불타는 눈빛이란 것이 저런 건가 싶었죠. 저는 태연하게 그녀의 눈빛을 받아내며 미소 지었죠. 동서는 금방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처럼 보였죠. 저는 남편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남편은 자랑 섞인 말투로 이야기를 꺼냈고요.
요즘 큰 규모의 일을 연속으로 따내어서 대견하면서도 걱정이에요. 몸 상하면 큰일이잖아요. 일을 워낙 잘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알아봐주는 곳도 많아서 앞으로 더 바빠진다 그러던데. 아, 약이라도 한 제 먹여야 하나 싶어요. 이번에 영영기획에서 따낸 일은 정말이지 깜짝 놀랄 정도였다니까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건강 챙겨가면서 쉬엄쉬엄 하라고 저를 격려해 주셨죠. 그 사이에서 동서는 수조를 멈추고 저를 노려보기만 했죠. 아마 이를 빼앗긴 상대가 저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는데 동서가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해보라고 했더니 이곳에서는 안 된다고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저는 당당하게 뒤를 따라갔죠. 밖으로 나간 동서는 마당 뒤쪽의 창고 주변에 멈춰서더니 식사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했답니다. 낯짝이 얼마나 두꺼운지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형님, 그런 거짓말하고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 느껴지지도 않아? 동서, 저번에도 주의를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말이야. 말투에 신경 쓰라고. 그리고 내가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 적도 없는데 무슨 가책? 동서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일 나간다고 애를 봐줄 수 있니 없니 할 땐 언제고 재택근무는 무슨 말이냐며 따지고 들었죠. 저는 재택근무도 일을 하는 것은 똑같다고 말했어요. 일하면서 우리 쌍둥이들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차다고 말이에요. 당연히 동서의 귀엔 들리지 않았죠. 애 보는 것이 뭐가 어려워서 힘든 척을 하느냐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쉬워 보이면 동서가 직접 해보라고 했어요.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동서는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 욕들을 중얼거리고는 갑자기 일 이야기를 꺼냈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어디인지 묻더니 일을 따냈다는 것이 무슨 소리냐고 저를 다그쳤어요. 저는 차분하게 선배의 회사에서 일을 돕고 있는데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PPT 준비를 해서 경쟁에 참여했다고 했죠. 그리고 거기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도대체 그게 무슨 죄라도 되느냐고 왜 범인 취조하듯이 꼬투리를 잡느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동서는 씩씩거리며 대답했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꼴에 같지 않게 재주 좀 부린 게 잘 걸린 모양인데 나대지 말고 얌전히 있어요. 형님,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봤자 몇 번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요. 진짜 수준 떨어지게. 동서, 내가 선무당이든 아니든 그것까지 간섭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 다시 말하지만 내가 손윗사람이야. 이게 진짜 새파랗게 어린 거. 형님 해주니까 지가 뭐라도 된 것 같지? 어디서 훈계질이야? 동서의 언성이 좀 더 커졌죠. 제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동서는 어디까지 기어오를 작정이냐고 하면서 점점 말의 수위를 높여갔어요. 어떻게든 제게 모욕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저는 묵묵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아버님의 고함 소리가 마당에 가득 퍼졌어요. 동서는 놀란 눈을 하고서는 천천히 몸을 돌렸죠. 그곳에는 아버님과 남편 그리고 시동생이 떡하니 서 있었어요. 사실 제가 동서를 따라 나서면서 남편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거든요. 지금 동서가 보자고 하는데 살짝 나와서 동영상을 하나 찍어달라고 말이죠. 저에게 함부로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다른 가족들에게 보여줄 요량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한술 더 떠서 동영상 촬영이 아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관객을 데리고 나타난 것이에요. 동서는 고장난 로봇처럼 삐걱거렸어요. 아버님과 시동생은 마치 용가리가 입에서 불을 내뿜듯이 소리를 높이며 동서에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동서는 당황하며 계속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고만 했어요. 아버님은 냉큼 둘 다 따라 들어오라고 하셨죠. 남편은 제게 눈짓을 하며 괜찮을 것이라고 입모양으로 이야기했어요.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이왕 이렇게 된 것 오늘 끝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을 정도였거든요. 저는 떳떳하게 들어가 아버님 앞에 앉았어요. 어머님과 시누이는 화가 잔뜩 난 얼굴을 한 아버님의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한쪽에 자리를 잡았답니다. 동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저의 옆에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님은 눈을 꼭 감고 앉으셔서는 연신 심호흡만 하셨죠. 저는 아버님의 생각이 정리되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어요. 한참 만에 눈을 뜨신 아버님은 자기가 들은 내용이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셨죠.
작은애야, 내가 지금 들었던 내용이 무슨 뜻이냐? 진정 그동안 큰애를 그렇게 대우했단 말이야? 입이 있으면 변명이라도 해보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아버님, 그게 아니라 아버님은 그게 아니면 무슨 뜻이냐고 똑바로 이야기를 하라고 다그치셨어요. 하지만 당연히도 동서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죠. 왜냐면 내뱉은 말에 오해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원색적인 표현들이 가득했는데 말이죠. 제가 먼저 용기를 내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공손하게 다가오다가 점점 말이 짧아지고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죠.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시시각각으로 달라졌어요. 제게 명령하듯 자신의 아이를 봐달라고 했다는 점에서는 시어머님께서 아예 몸을 돌려 앉으셨죠. 그리고 대망의 과속과태료 사건과 함께 제가 뺨을 맞았다는 부분에서는 아버님께서는 탁자를 내려치시며 무슨 짓을 한 것이냐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답니다. 거실 분위기는 흉흉해졌어요. 동서는 고개만 숙이고 움직이질 않았죠. 세상에,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해? 어떻게 손이 사람한테 그런 말을... 아버님은 금방이라도 혈압으로 쓰러지실 것 같이 휘청거리셨어요. 시누이가 깜짝 놀라며 아버님을 부축했죠. 어머님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시며 제게 다가오셔서는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냐고 하시면서 제 손을 토닥거리셨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동서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나이도 저보다 5살이나 어리면서 형님은 무슨... 그러게, 처음에 편하게 잘 지내보자고 손 내밀었을 때 잡았으면 귀여운 동생이 새로 생겼다 정도로 잘했을 텐데 처음부터 호칭이니 뭐니 딱 잘라서 선을 긋고 행동한 사람이 누군데? 저는 모든 일의 탓을 제게 돌리는 동서의 얼굴을 보며 한숨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아버님은 꼴도 보기 싫다고 하시면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서방님에게도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하라고 하셨고요. 앞으로 동서와 함께 오려거든 서방님도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테니 오지 말라고 하셨죠. 그제야 동서가 싹싹 빌며 아버님께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이미 마음이 돌아선 시부모님께선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셨죠. 동서는 연신 아버님을 부르면서 용서해달라고 외쳤어요. 서방님은 거칠게 동서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동서는 이제 표정을 바꿔서는 서방님에게 매달려 빌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신 이런 일 없게 할게. 하지만 서방님은 동서에게 시선도 주지 않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제게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죠. 차마 괜찮다는 말은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질질 끌려서 집을 나가는 동서를 보면서 저는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동서는 마지막까지도 제가 아닌 아버님과 서방님께 사과를 했거든요. 다음 날 시누이에게서 동서가 쫓겨나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방님이 늦은 시간에 아이와 함께 시댁으로 건너왔다고 하면서요. 이혼 이야기를 꺼낸 것 같은데 동서 쪽에서 전혀 상대를 해주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자기가 한 행동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절대로 이혼은 없다고 버틴다며 한숨을 쉬더군요. 저는 참 동서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누이는 왜 자기한테 말을 안 했냐고 섭섭하다고 말하면서도 그동안 참고 산다고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시부모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느냐고 물었더니 한숨을 내쉬더군요. 서방님네 아이를 돌보는 중이신데 시간 날 때마다 멍하니 밖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한탄하신다고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계신다고 했죠. 동서의 다른 얼굴을 까발리고 싶긴 했지만 시부모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씁쓸해졌어요. 이렇게까지 왔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요. 마음이 참 무거웠답니다. 얼마 뒤 선배에게 들었는데 동서가 회사에서도 많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규모도 작은 곳에 연속해서 일을 빼앗긴 것은 둘째고 그동안 일을 따내기 위해 뇌물은 물론 뒷공작도 저지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 아래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나가면서 다 고발하고 나가서 회사도 발칵 뒤집혔다고 해요. 평소에도 아랫사람들을 험하게 부리는 상사라서 그런지 한 명이 시작하니 너도 나도 하나씩 터뜨리는 중이라고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라고 하면서요. 지금은 좌천되어 그 자리에서도 물러났다고 하고요.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동서에게 딱 어울리는 결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우습게 본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으니까요. 저는 동서의 상황을 모두 전해 듣고 나니 그제야 복수를 제대로 한 것 같았어요.
마음에 쌓기만 했던 돌탑을 다 무너뜨린 기분이었죠. 물론 상대방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홀가분하게 웃고 싶네요. 앞으로 2번 다시 그 어떤 인연이든 만나지 않길 바라며 상대방을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새겨봅니다.